주간 브리핑. 2015년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칼럼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백영경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의 노동개혁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란 제목의 칼럼인데요. 제러미 코빈이 영국 노동당 새 대표로 당선됐다. 그것도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얻은 승리였다. 전통적인 노동당원 외에도 수많은 일반인들, 특히 젊은 층의 지지자들이 노동당 유권자 등록을 하고 코빈에게 표를 던졌다. 중요한 것은 제러미 코빈이라는 나이가 든 좌파의 급부상이 단지 낡은 정치의 복귀가 아니라는 점이다. 30년 넘게 같은 소리를 하느냐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코빈의 지지자 다수는 구좌파의 영향을 받은 적이 없는 젊은 층이었고, 대중들이 정치인의 유세를 직접 듣기 위해 열광하며 몰려드는 광경도 아주 오랜만에 등장한 현상이었다. 이렇게 기존의 정치로부터 등 돌린 노동대중을 누가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는 한국의 맥락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노동개혁을 한다는데 왜 청년층은 열광하지 않는가? 공정한 해고를 하겠다는데 왜 사람들은 문자 메시지로 아무 때나 찾아올 쉽고도 무례한 해고를 두려워하는가? 이렇듯 무엇을 표방하든 개악을 의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뿌리에는 현실 정치에 노동대중을 대변하면서도 충분한 협의를 할 세력이 없다는 무력감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설령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더라도 노동개혁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 이 칼럼을 읽으면서 한국의 새 노동당 대표로 알바노조 위원장이 선출된 점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 시각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그러나 좀 더 숙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부간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주류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당무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확인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된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투표를 취소하고 당 지도부 흔들기를 중단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현재 여와 야의 틀을 넘어서 확고한 개혁적 가치와 노선으로 무장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해야 합니다. 낡고 무능한 한국 정치의 주도 세력을 교체해야 합니다.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이후 일문일답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내년 총선 전에 통합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는 없다. 제가 코치를 안 해도 새정치민주연합 여러 지도자들이 잘 안다고 생각한다. 이럴 땐 너나 잘해라 라는 말이 생각난다라고 일축했습니다. 평소 장병들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는 의미에서 마련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서 부사관 이하의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격려 카드와 특별 간식 그리고 1박 2일 특별 휴가를 하사했습니다. 김용민의 주간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산양산삼 막걸리,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대한공경매사협회, 연지연곰탕, 선대인경제연구소 공동 제공입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컴백홈 대리운전. 여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컴백홈 대리운전이 왜 여자한테 좋냐고요? 대리기사님을 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합니다. 대리기사님의 사진과 평가, 체험 후기를 보시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를 현금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간편히 끝냅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왜 이제 나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리운전, 이제 컴백홈으로 바꾸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컴백홈 대리운전을 입력하세요. 신규 고객 전용 쿠폰 번호 1818 입력하시면 기본 10,000원에 쿠폰 10,000원을 더해서 2장의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하하, 남자한테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여기요, 막걸리 하나 주세요. 막걸리 달라니. 이모님, 지리산 곰보배추 막걸리 주세요. 지리산 곰보배추 막걸리? 아직도 몰라? 지리산 곰보배추 막걸리, 몸에 좋은 곰보배추로 만든 약선 막걸리야. 향도 좋고 부드럽고 맛있네요.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100% 우리 쌀로 만든 전통주야. 막걸리는 쌀로 만들어야 속이 편하고 숙취가 없거든. 지리산 곰보배추 막걸리, 촌사람닷컴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촌사람닷컴을 검색하세요. 문의 1899-4188. 어나더타임 508을 진행하는 전창걸입니다.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새싹 땅콩을 오랜 시간 증숙해서 만들어 맛이 고소한 새싹 땅콩차.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식품이라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미 드셔본 분들은 몸에 좋은 반응을 느끼고 계십니다. 속상한 세상, 그럴수록 몸은 더 잘 지켜야겠죠. 부담 없는 추석 선물로도 아주 좋은 새싹 땅콩차. 정말 좋습니까? 물으신다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남자에게만 좋냐고요? 여자에게도 좋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일베에게 징역형이 내려졌군요.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직접 감옥에 수감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여간 징역형이 내려진 점은 주목됩니다. 상당히 위중한 범죄란 얘기죠. 대법원 일부는 일베 회원 21살 양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친구가 무슨 짓을 했느냐. 2013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이 희생자의 관 앞에서 오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하면서 관을 택배 상자에 비유한 것입니다. 게시물 제목은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이거고요. 관에 택배 운송장을 합성해서 착불이요라는 글도 첨부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혐의였습니다. 이 친구는 풍자였다고 얘기했다고 하는군요. 어이없습니다. 정부가 태국 난민 캠프에 머물고 있는 미얀마 난민 약 30명을 국내에 데려와서 난민 자격을 부여하고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정착 대상자로 미얀마 난민을 택한 데 대해서 아시아인이어서 문화적 배경이 우리와 비교적 유사하고 사회 통합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을 고려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12월에 입국할 미얀마 난민 30명에서 40명의 서류 심사와 신원 조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난민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자, 그런데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은 2008년부터 2010년 300명에서 400명 수준이던 국내 난민 신청자가요, 2011년 1011명으로 껑충 뛰더니 2013년에는 1574명, 지난해에는 2896명으로 폭증했습니다. 국내에서 신청자가 이러한데요. 국내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 갖지 않고 아예 그 나라에 가서 난민을 직접 데려온다는 정부의 태도, 진정성을 인증받기는 상당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국민일보 일면 기사였습니다.
한겨레 일면 기사 보겠습니다. 부실 투자 사례로 꼽히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 등 자원 외교 사업의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1,165억 원이 내년 정부 예산에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바토비 사업 같은 경우 손실보전금 투입과 함께 올해 12월부터는 운영사 쉐리사에다가 지급보증해준 대출금에 대한 대납 상환까지 해야 할 형편입니다. 앞으로 자원외교 뒷처리에 많은 돈이 추가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사업의 실상을 볼까요? 2011년 11월 시설이 완공된 암바토비 같은 경우 지속되는 손실로 이자 비용 및 운영비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Y용 사업 같은 경우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나지 않아서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원주민과의 분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분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코브레 파나마 사업 같은 경우 2차례 유찰되는 등 투자금 회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암바토비 사업 같은 경우 이미 우리 돈이 3년 동안 6천억가량 지급이 된 겁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매출 원가에 못 미치는 탓에 당분간 현금 유입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올해도 9월 현재 5,940만 달러가 운영비로 투입된 상태입니다. 자원외교의 성공 사례라고 꼽혔던 볼레오 광산 사업은 어떨까요? 한겨레 8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볼레오 구리광산은 멕시코에 있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투자 성공 사례로 꼽고 있는데 외국 회계법인이 지난 4월 회계감사 보고서에서 계속 기업, 고잉 컨선으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 봤는데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서에 명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국 회계법인 4월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됐다는 건데 따라서 볼레오 광산, 성공했다는 이 광산 사업 역시 사업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사업을 지속했을 때 위험성이 상당하다 이렇게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MB가 대답할 때입니다. 이명박 씨의 재산 기부로 설립된 청계재단이 이명박 씨의 개인 채무 탓에 설립 취소 위기를 맞았습니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겨레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청계재단은 서울시 양재동에 있는 재단 소유의 영일 빌딩을 150억 원에 매각하려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계재단이 부랴부랴 건물을 처분하려 나선 배경에는 MB가 재단에다가 떠넘긴 개인 빚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MB는 2007년 대선을 열흘 앞두고 BBK 의혹에 대응하려고 재산 사회환원을 약속했죠. 대통령 당선 뒤 한참 뒤입니다. 2009년 7월 감정가 395억 원에 이르는 건물 3채를 출연하면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청계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MB가 우리은행한테 빌린 대출금 30억 원까지 함께 기부 처리됐고 청계재단은 이 30억 원과 제세공과금 납부 비용 20억 원을 마련하려고 50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이 때문에 장학사업에 쓰여야 할 건물 임대료 가운데 일부가 이자 상환에 쓰이면서 장학금 규모가 줄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09년 8월 재단 설립 허가 당시 2012년 9월 21일까지 차입금을 상환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상환기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계재단은 설립을 취소해야 했지만 문용린 당시 서울교육감은 상환기일을 2015년 11월 1일로 연장해주면서 특혜 논란이 일어섰습니다. 관리 감독 권한을 지닌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교육청은 오는 11월 1일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서울교육청의 압박이 커지니까 청계재단은 양재동 영일빌딩을 150억 원에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 업체가 9월 25일 이전에 매입을 완료해서 오피스텔로 개발하려고 나섰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해서 청계재단에다가 10%가량 할인을 요구하면서 매매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8월 17일에 열린 재단법인 청계 제2회 임시회의록을 보면은 이사들도 촉박한 채무 상환기일을 고려해서 매도 가격 조정을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장학회가 설립자인 전직 대통령의 빚을 갚느라 설립 취소에 내몰릴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빚을 장학사업하는 재단에다가 떠넘길 수 있을까요? MB답네요.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을 동아일보 기자가 들여다봤는데요. 그 의도는 둘째치고 의원들의 행태가 괘씸하네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 다른 의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노트북 컴퓨터로 열심히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자신의 자서전이었다는 겁니다. 문서 상단에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고 고2가 되었다. 나는 반장이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국감과 당연히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는데요. 김용태 의원의 개인사를 쭉 적어간 글이었습니다. 국감 기간 내내 자서전 집필과 퇴고 작업에 열중이었던 것이죠.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때에는 형제간 지분 갈등을 빚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김용태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노트북을 펼쳐두고 자서전 집필을 계속했습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잠시 자리를 비워서 대리로 위원장석에 앉고서도 간간히 집필 작업을 이어갔고 정회 시간에 자리를 뜰 때에도 작업 중인 자서전 파일을 계속 열어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도 동아일보는 문제 삼았는데요. 의원들의 질의가 한창인데 휴게실에 앉아서 TV로 바둑 중계를 시청했고 며칠 전에는 하품을 몇 번 하더니 아예 휴게실로 가서 양복 웃옷을 벗고 20분 동안 잠을 청했다는 겁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같은 경우 국감장에서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감장에서 강석호 의원은 전월세 부동산 정보 사이트 직방 사이트에 접속해서 전월세 매물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또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신축 풀옵션 오피스텔을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국감장에서는 30분 동안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아파트 매물을 검색했는데요. 위치, 면적, 가격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집 도면까지 살펴봤습니다. 혹시 국정감사와 유관한 것일까? 동아일보는 강석호 의원이 단독주택과 상가, 아파트 등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부동산 부자로 알려졌습니다. 독서 삼매경에 빠진 의원도 있었는데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같은 경우 안전행정위원회의 국민안전처 국감장에서 자신의 질의를 마치자 책상 아래에서 책을 꺼냈는데요. 오른손을 턱에 괴고 집중하는 표정으로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작가 파스칼 메르시에의 장편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를 읽었는데 안전처 국감과는 무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국감장에서 사라진 의원들도 한둘이 아니고요. 민본 국감, 사생 국감, 헛고에 불과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한길, 안철수 의원 등 비주류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당무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확인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는데요. 자, 그런데 비주류 의원들이 불참했단 말이죠. 문재인 대표는 이런 재신임 결의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일까? 문 대표 측 관계자가 조선일보 기자와 가진 인터뷰가 있습니다. 연석회의에 사실상 비주류들이 대거 빠졌기 때문에 또 한 번 반쪽짜리 결의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곧바로 답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문재인 대표도 재신임 투표를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 중에 재신임 투표 철회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은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었고요. 한겨레를 보면은 공교롭게도 안철수 의원이 정치인문 세도를 맞아서 기자회견을 열었군요. 부패 정치인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제시하면서 부정부패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당은 윤리의식은 부족하고 온정주의는 넘쳐난다. 기득권의 횡포와 권력의 남용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 내부의 부패를 먼저 도려내서 우리가 집권하면 깨끗한 정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인 김진혁 전 EBS PD의 페이스북 글이 주목됩니다. 그 내용을 일부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왜 갑자기 부패 척결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일까? 한명숙 전 대표를 옹호했던 문재인 대표와 각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만 그렇게 보기엔 혁신안을 가지고 한참 다투던 상황에서 갑자기 부패 척결을 크게 외치는 것은 다소 이상하지 않는가? 그게 자신에게 주도권을 가져다 주리란 보장이 있지도 않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안철수 의원의 세계관 혹은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은 평범한
정치 저관여층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정치 저관여층, 그러니까 정치에 별 관심이 없고 어쩌다 텔레비전에서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흐르는 자막 보고 뉴스의 모든 것을 소비하는 정치 무관심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무관심층이란 표현은 쓰지 않고 저관여층이라고 김진혁 교수는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떠한 언론 정보에 가장 노출되어지느냐이다. 보통 정치 저관여층은 좌우 진보 보수를 떠나서 주류 언론의 정보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주류 언론이 정보량이 많고 유통량이 많기 때문이다. 정치 저관여층은 정보 습득에 상대적으로 수동적이기 때문에 주류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정치 저관여층이 대개 보이는 태도는 언론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중요 이슈로 해서 별 부담감 없이 받아들이고 이 프레임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선택 내지는 대안을 제시한다. 쉽게 말해 어쨌거나 부패 척결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사고하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해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이번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다. 과거 의원 정족수를 줄이자고 했던 주장 역시 정치 저관여층의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국회의원과 기존 정치권을 싸잡아 부패 기득권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처음 대권 도전 선언에 듬뿍 담겨있기도 하다. 가장 큰 문제는 주류 언론이 제시하는 대부분의 프레임들이 정치 혐오라는 큰 프레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대단히 네거티브하다는 점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대상을 제거하거나 굴복시켜야 하는 방향성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돼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태제가 아닌 안티태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말이다. 다른 정치인은 몰라도 안철수 의원은 애초에 안티태제로 인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태제로서 각광을 받고 등장한 인물이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의 현실 인식은 주류 언론, 그러니까 수구보수 언론의 프레임에 갇혀 있고 그 안에서 잘하려고만 하다 보니 그 프레임 밖에서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와 반복적으로 어긋나게 된다. 심지어는 대단히 수구보수적인 인물이 아닌가 의심까지 받기도 한다. 더 안타까운 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안철수 의원의 이러한 현실 인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 안티태제로 방향을 잡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 역시 없어 보인다. 오히려 대선 이후 당내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치이면서 더욱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다. 부패 척결 프레임 그 자체에 독이 담겨져 있기도 하다. 도덕성 프레이밍을 통해서 누군가를 대상화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라서다. 사실 참여정부가 도덕적 우위를 앞세워서 자신들 외에 나머지 대상에다가 혁신을 내세웠던 것은 크게 보면 친노에 대한 감정적 비토의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도덕적 우위라는 것은 민주 진보 세력의 실질적 우위이기도 했지만 주류 수구 언론들이 짠 프레임이기도 했다. 그게 왜 그들이 짠 프레임인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서거했는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야, 너 혼자 깨끗한 척하는데 너는 털면 안 나와? 이거죠. 예. 즉 애초에 도덕적 우위는 필요 조건인지 그 자체로 정권의 성공을 담보하는 충분 조건이 아니었음에도 끊임없이 그 부분을 강조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정권의 성과 혹은 과실에 대한 부분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탈락시키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하냐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 분위기에서는 참여정부가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을 뿐 아니라 어차피 도덕적 결함은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으니 수구 언론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멋진 프레이밍인가. 그래, 니들 깨끗한 척하는데 하나 건수 잡으면 야, 너 엄청나게 타격받겠네. 이 마음을 수구 언론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물로 만들어진 네이밍이 친노 강경 패권주의인데 그 친노 강경 패권주의가 문제라는 안철수 의원 자신이 친노 강경 패권주의를 만들어낸 바로 그 프레이밍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고 있다. 참여정부가 자신들의 의도와는 달리 누군가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주고 자존감에 흠집을 냈던 바로 그 프레임으로 말이다. 네, 탁견입니다. 본인은 잘 정돈되지 않은 그런 논리라고 하지만 김진혁 교수의 이 같은 글은 상당히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친박계 대선 후보론을 주장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사선이 될 친박 의원 중에 차기 대선에 도전할 사람이 있다며
충청에도 있고 영남에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또 지금의 대선 주자는 별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상현 청와대 정무특보 발언은 일파만파를 낳았는데 이와 관련해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나왔던 이준석 새누리당 전 혁신위원장의 말. 이것은 뭐 윤상현 의원이 지금까지 청와대 복심을 전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설마 윤상현 의원이 누나의 의중 없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나의 의중이 실려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또 어제 또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또 그 기자들에게 어떤 해명을 한 것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나는 그냥 애당심 차원에서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하나뿐인 상황이 너무 불안해서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뭐 야당 주자 셋 합치면은 김무성 대표 지지율보다 2배 정도 높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했는데 지금 저 부분이 바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한 명뿐이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한 명뿐인 당사자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해명을 들으면서 더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결과적으로 김무성 대표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주영진 SBS 정치부 기자의 첨언. 이거를 그러니까 실언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결과적으로는 실언이 될 수 있지만은 뭐 그렇다고 한다면 의도된 실언? 뭐 의도된 실언.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기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이 얘기는 써. 이건 써도 돼.라고 그러니까 직접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뉘앙스를 상당히 풍기는 때가 많고 아야 이건 쓰지 마 이거는 그냥 알고나 있어라고 하는 이게 분명한 의원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청와대의 의중 그 마음을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또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랬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던진 한마디가 새누리당과 여권, 어제 청와대 쪽에서도 뭐 지금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좀 난리가 났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있느냐. 열받은 비박계. 윤상현 특보에 대한 음주 측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의 김성태 의원 발언. 그런데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도저히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 발언 당시에 윤 특보가 혹시 술이 취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맨정신으로 하는 이야기인지, 그 자체가 궁금할 정도로, 정말 이게, 아무 실익이 없는 시기적으로,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한간에 일간의 언론의 우려대로 김무성 당대표의 지금 현재 가정사로에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좀 김무성을 흔들기가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해서 차기 대선 권력 갈등을 일찌감치 표면화시킨다면은 그 자체가 대통령을 레임덕을 제초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게 저는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한마디에 들썩들썩. 이게 과연 온당한가? 그렇게 뉴스거리가 없나?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인 정두원 의원의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의 발언. 정치인들이 발언이 아무렇게나 할 수 있죠. 자유로우니까. 이제 그 자신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적절한 발언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그 자신이 비난받을 문제냐, 아니냐, 그런 문제고요. 저는 발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 발언을 많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걸 발언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발언 자체를 이렇게 억누르고 이런 거는 우리 민주정당이나 민주사회는 안 맞는 거고요. 저는 그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월세 살던 친구가 집이 생겼대요. 참 기묘하죠? 전세 살던 친구가 월세를 받고 있대요. 참 기묘하죠? 집이 있던 친구는 빌딩이 생겼대요. 참 기묘하죠? 나는 365일 매일 일하는데 마이너스 이자만 내고 있죠. 정말 기묘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비법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들은 모두 같은 대답을 했죠. GT 아니면 PT. 이게 뭐죠? 기묘한 대답이었죠. 아무튼
당장 해야겠어요. 현장 GT는 그룹이 모여 도기한 협회장에게 직접 지도받는 프로그램이고 1대1 PT는 도기한 협회장의 16년 노하우를 1대1로 밀착 전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교육 상담 전화 02-888-5704.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와규를 한가득 넣은 가마솥에서 24시간 끓인 친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국내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온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최근 미국발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하락 등 요동치는 세계 경제 흐름을 면밀히 짚어드립니다.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고 부동산 버블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환율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 지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전망에 귀 기울이세요. 9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 반 서울 동작구 전문 건설회관에서 마련되는 이 강연은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과 윤재원 글로벌 모니터 센터장이 강사로 나섭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는 sdi-nomics.com입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서울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속수무책 불가항력. 최근 공황에 빠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인데요. 수도권 전셋값 공황 상태란 이야기입니다. 1억 올려달라. 이런 이야기가 세입자들에게 전달되는 이런 현실. 예. 새 아파트 전세 가격이 2년 동안에 35.7% 오르는 일. 예, 흔한 일입니다. 전국 평균이 10%인데 서울은 18%. 전국 평균이나 서울 평균이나 급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월세 전환이 늘면서 전세 제도 자체가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는데요. 2017년까지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이 기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원직 복직 약속을 지키라면서 경남 거제 대우조선 해양에 있는 60m 높이 타워 크레인에서 166일째 고공농성을 벌인 해고 노동자 강병재 씨가 복직을 약속받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1년 안에 원직 복직하고 그동안 밀린 임금을 모두 주겠다. 회사가 이렇게 약속한 모양이죠. 지난번도 그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또다시 고공농성에 나섰던 강병재 씨 아닙니까? 이번엔 약속 지키겠죠. 한국일보 일면 머릿기사 보겠습니다. 포털에 대한 정치적 외압이 더 큰 문제다. 네, 언론학자를 상대로 해서 포털 정치 중립과 관련한 최근의 논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한국일보가요. 한국일보가 김상현 연세대 교수, 김신동 한림대 교수, 문상현 광운대 교수, 배정근 숙명여대 교수, 심영섭 한국외대 강사, 황용석 건국대 교수 등 국내 언론학자 6명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포털의 뉴스 서비스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이들 가운데 포털의 뉴스 서비스가 정치적으로 치우쳤다고 본 사람,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포털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 언론 탄압에 가깝다는 비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를 할 수 있는 여의도 연구소 의뢰로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최영호 교수팀이 내놓은 포털 모바일 뉴스 메인 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이 결과
포털의 뉴스 서비스가 정부와 여당에게 불리한 기사를 강조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가 이를 강조했죠. 자, 최용호 교수 자신도 이 포털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 갖고 새누리당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했던 거지요. 언론학자들도 포털이 정치적으로 치우쳤다라기보다는 포털에 대한 새누리당의 정치적 외압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자 경향신문 보도 제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검찰이 벌이고 있는 하반기 사정에 청와대 의중이 은연중에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죠. 일부 수사가 정윤의 비선 실세 문건 파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분야나 인물을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세무법인 사무실 등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죠. 청와대 십상시와 정윤회 씨의 유착관계를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박관천 전 행정관에게 제보했다고 지목된 인물이 바로 박동열 씨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가 체육계 전반에 관한 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있죠. 체육계에 대한 이번 사정은 지난해 말에 불거진 정윤회 비선 실세 문건 파문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4월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정부 질의에서 권력 실세인 정윤회 씨의 딸이 승마 국가대표로 특혜 선발됐다고 공개 거론하면서 정윤회 씨의 체육계 개입 문제가 도마에 올랐죠. 이어서 승마협회에 대한 감사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문화체육관광부 간부급 직원 2명이 동시에 경질된 사실이 정윤의 문건 파문 와중에서 드러났습니다. 특히 유진용 전 문화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2명을 언급하면서 경질을 요구했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을 증폭시켰는데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정윤의 실세설의 근거로 거론되면서 체육계를 향한 청와대 불신이 팽배해졌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 불신이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는 건데, 자, 그런데 오늘 아침 경향신문 8면 기사를 보면요, 안민석 의원이 수사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건과는 무관합니다. 오산시 의원을 지낸 최모 씨가 이달 초에 안민석 의원이 2011년부터 18개월 동안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시도 의원에게서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당원과 주민들에게서는 5만 원씩을 거뒀다 라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는데, 이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도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9도, 춘천 29도, 대전 28도, 전주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밤에는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떨어져서 낮에는 일사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일교차 클 때는 감기 조심하셔야죠. 오늘 경향신문 구면을 보면요, 탤런트 겸 배우 김화란 씨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소식이 실렸습니다. 김화란 씨가 누구냐? 1980년 MBC 공채 12기로 데뷔해서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여경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예, 김화란 씨 명복을 빕니다. 수사반장 멤버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네요. 고 남성훈 씨는 2002년에 다발성 신경위축증으로 57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사망을 했고, 고 조경환 씨는 2012년 간암으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고 김상순 씨가 폐암으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오창민 경향신문 사회부장의 양승태 대법원의 역주행이란 칼럼을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선거로 뽑는다. 그러나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다. 무슨 이유일까?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를 사법부에다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라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고자 하는 헌법적 결단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출범한 지 오는 27일로 만 4년이 됩니다. 하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적 결단에 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란 겁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지난주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 절망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온 거죠. 결과적으로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 간첩 등으로 억울하게 몰린 과거사 피해자들도 국가배상금이 대폭 삭감되는 결과에 좌절했습니다. 반면에 재벌에게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범죄 액수를 줄이고 적용 법조항을 형량이 낮은 것으로 바꾸라는 취지여서 이재현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여지가 생겼습니다. 정치적 사건에서는 청와대와 여당 편을 들었지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들의 이메일 첨부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깼습니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지 못하는 대법원, 재벌과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는 대법원은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사법부의 신뢰 하락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4년 전 취임식에서 한 말입니다. 재판의 진정한 권위는 국민이 승복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고 국민의 승복은 무엇보다도 재판하는 법관에 대한 존경과 믿음에서 우러나온다고 믿는다. 법관은 법률 전문가이기 이전에 훌륭한 인품과 지혜를 갖춘 인격자여야 한다. 국민은 영리하기만 한 사람보다는 덕망 높고 이해심 깊은 사람이 법관이 되기를 더 원하고 있다. 국민과 진정으로 교류하고 소통해야만 한다. 국민이 사법부에 참여하는 문호를 넓히고 법정뿐 아니라 법원 업무가 행해지는 모든 현장에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오창민 사회부장의 칼럼을 제가 경어체로 바꿔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